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주거 형태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전셋값이 치솟고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계약 만료가 두려운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에서는 임대료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을 입법 전망대에서 전해드립니다. 치솟는 전셋값, 이에 따른 전세 매물 실종. 이제 2억으로 오르면은 집을 구한 지 4년 만에 6천만 원이 오른 거란 말이죠. 서민들이 솔직히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4년 만에 모으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월세화. 전세 가격이 한편으로 오르고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이러니까 세입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대료 안정화 방안 중 하나인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그 필요성과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때 매매는 곧 가격 상승이었던 부동산 공식이 깨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부동산 투자 공식이 매매와 환매에서 임대로 바뀌면서 전셋값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전셋값은 서울 7.36%, 신도시 5.65%, 경기 5.5%, 인천은 8.09% 상승했고 지방에서도 순수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국적으로 5.39%나 올랐습니다. 현재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전세 시장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월세로의 전환에 따라서 중산층, 저소득층의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이제 커지는 그러한 부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굳이 내 집 마련에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러한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 시장은 어떠할까? 2012년 결혼과 동시에 이 집에 전세로 입주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박은영 씨.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집을 구할 때 1억 4천 주고 집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솔직히 신혼부부가 1억 4천이라는 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는데 근데 2년 만에 집주인이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서민들한테 3천만 원이 2년 만에 모일 수 있다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잘 말씀드려서 2천만 원만 올리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14년 정말 어렵게 2천만 원을 올려줬지만 재계약 시 또다시 4천만 원을 올려줘야 할 상황.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내년엔 4천만 원 올려달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2억으로 오르면은 집을 구한 지 4년 만에 6천만 원이 오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서민들이 솔직히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4년 만에 모으고 이제 지우가 이제 크면은 자기 방도 필요할 거고 또 이제 애가 크면은 클수록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계속 이제 서울에 살자니 서울 전셋값이면은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집을 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외곽으로 나가자니 신랑 직장도 서울이고 또 서울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나가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임대료로 인한 고통은 비단 전셋값 상승 때문만이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 수익이 줄어들자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분기에는 43%를 기록할 만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임대료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료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공정임대료 제도는 무엇이고 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임대료 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법률로 규제하는 제도로 독일, 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의 대도시에서는 비교임대료, 공정임대료, 공정시장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오래전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시의 장점은 무엇일까? 임대료를 규제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몇 가지 효과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주거비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그 불안정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그 임대료가 안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갱신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상한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인 임대료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 그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과다한 임대료에 대해서 교정 가능하며 부당 임대료에 대한 교정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임대료 사정관과 사정위원회가 2년마다 정하는 공정임대료에 따라 집세를 정하고 2년 후 1차 계약갱신 시 7.5%, 2차에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주택의 종류와 크기, 설비, 위치, 상태가 비슷한 주택의 4년간 임대료를 바탕으로 비교 임대료를 정하고 이를 임대료 인상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후부터 인상 가능하고 3년 동안 20%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제일 그 임대료가 안정돼 있는 나라는 이제 독일이라고 그러는데요. 2008년, 2009년 이제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많은 나라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많이 상승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그런 주택 가격 상승이나 임대료 안정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고 독일에 있어서 비교 임대료, 이제 표준 임대료 제도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만일 임대인이 난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된다 그러게 되면 이제 본인이 그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는 3개 이상의 임대차 관계를 입증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한 게 그 가이드라인보다 높다라는 것들을 제시해야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도 공정임대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정임대료 도입은 2000년, 2011년에 시도된 데 이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공정임대료법 제정안으로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차 등록을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서민들의 주거권은 사실은 제도적 보호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전월세 대란이라는 이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이 주택 시장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주택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정임대료법안의 핵심은 이 주택임대차 관계를 전체를 다 등록하도록 만들고 그 등록에 기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주택임대차 관계의 현황을 파악해서 또 주변의 시장 임대료의 상황을 종합해서 합리적 임대료 수준을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공정임대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주인 세입자는 시군구의 대상 주택, 인적 정보, 계약 내용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임대료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전월세 가격에서 공정임대료 초과분은 자연히 무효가 되고 공시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정임대료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임대료 가격 산정일 텐데요. 공정한 가격 산정의 방법을 알아보고 그 밖에 임대료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으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반면 너무 높으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임대료의 가격 산정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나 독일의 이제 그 비교차 임대료제는 이제 비슷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제 면적인 거죠. 아무래도 뭐 큰 곳과 작은 주택의 경우에서 임대료 차이가 날 거고요. 그다음 위치입니다. 이제 보통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우리 따지면 구별로 이제 위치 지수를 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뭐 부엌이 있느냐, 난방시설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임대료 차이를 두도록 하고 있고, 주택의 연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료 지수를 이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일조, 소음과 같은 환경 문제를 이제 고려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주택의 유형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이냐, 뭐 연립이냐, 뭐 다세대냐 이런 거에 따라도 좀 차이를 둘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공정임대료 또는 그런 비교 표준 임대료의 어떤 그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정임대료 도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장기간 임대차가 보장돼야 그 도입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년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연장해주면 감사한 것이고 연장 안 해주면 이사 가야 되는 것이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조건은 좀 있습니다만 5년 동안에 이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제 공정임대료 제도만 있고 이 어떤 곳에 쭉 살 자유가 없으면 2년 되고 다 나가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정임대료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 연장권 이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규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들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제 문제를 뭐 지적을 합니다. 그걸 보완하는 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이제 임대료 공급들을 이제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하게도 주택 정책을 정부가 처음 수립할 때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중산층들을 위한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미 집값이나 주택이 이제 많이 공급된 상태 속에서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을 이제 피게 됐습니다. 적어도 전체 재고주택의 한 10% 정도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야 이렇게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집값이 폭등하는 거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행정계획으로 한 5년기에 확정을 시켜놓고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정책에 따라 못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해서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재고주택의 10%까지 공급을 한다면 결국 민간에서 임대료 규제 때문에 줄어드는 것만큼들은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권 중 하나인 주거권. 임대료 안정을 비롯해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정책의 목표가 이제는 뭐 빚내서 집 사자, 그리고 그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올라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진작하던 정책에서 주거 안정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도 일정한 수준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다만 입법 단계에서 혹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견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저는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주택 전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여타의 생활비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정임대료 제도는 매우 중요한 그런 민생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주거 형태였던 전세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월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안정은 주거 안정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적절한 임대료 책정을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발의된 공정임대료법 제정안의 빠른 입법도 기대해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우범 지역 순찰과 청소년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는 4천여 개로 그 인원만 약 10만 명에 이르는데요. 경찰이 할 수 없는 뭐 동네 골목골목 저희가 방범대원들이 많이 그 취약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있죠. 카페촌이라서 이제 유흥가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순찰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도연합회, 시군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극악한 범죄로 치닫는 것을 조금은 방지해주지 않을까. 죄를 지었을 줄 몰라도 한 번의 기회는 누구나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형제 존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 중 하나인데요.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전체 198개국 중 140개국으로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18년 넘게 집행이 중단된 상태. 이러한 추세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자는 의견과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와 함께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종신형으로 정의했습니다. 지난 1월 국내의 한 유명 가수가 미국행 비행기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는데요. 최근 이 같은 승객들의 기내 불법 행위가 늘어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란 행위 및 업무 방해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한데요. 이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기내 성추행, 흡연 등의 행위 시 사전 경고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란 행위 및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15대 국회 이후에 20년 동안 7차례나 발의됐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었는데요. 워낙 찬반이 뚜렷한 문제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걸리는 게 아내하고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아이들 기억 속에 함께 웃는 모습으로 남길.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요즘 웰빙 못지않게 생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호스피스입니다. 이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 활동인데요. 말기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불필요한 처치를 생략한 통증 완화 위주의 간호 서비스로 말기암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병원급 이상의 상급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최대 60일 지원하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 병원 5인실 기준 하루 약 15,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중 유일하게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서울 성모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치료센터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들은 모두 6개월 이내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암 환자들인데요. 무의미한 항암 치료 대신 고통을 줄여주는 통증 완화나 증상 조절 위주의 치료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챙기고 계신 거예요? 이제 환자 통증 호소해서 이제 약제 좀 드리려고 챙기고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이용환 환자는 2011년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온몸으로 전이돼 치료를 중단하고 이곳으로 왔는데요. 어머님 처음에 어떻게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뼈, 폐, 이 전이가 안 된 데가 없어요. 이 뇌까지 하다못해 뇌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우리 남편이 자기 몸이 이제 자꾸 안 좋아지니까는 이 호스피스를 가면은 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호스피스 병동을 직접 이용해 보시니까 좀 어떤 점이 좀 많이 좋던가요? 거기 있을 때는 막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온몸이 막 다 왔으니까 그 뼈 요 생길 때마다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와서 좀 아프고 통증 있고 하면은 바로바로 와서 이제 치료를 해주니까 하루하루 지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도 조금씩 이제 덜해지고 그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 통증 조절 위주의 치료로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환자 모두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60개소, 950여 개 병상으로 부족한 상황. 따라서 정부는 좀 더 많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에 매달리면 환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은 의료비 부담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환자에게 치료보다는 고통을 완화토록 하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가족은 사별을 준비할 수 있으며 또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수가의 차이가 있는데요. 병원비 적용 수가제를 적용해 종합병원 5인실 기준 하루 15,000원이며 고가의 통증 치료나 상담은 별도 적용됩니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종합병원 5인실 기준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 하루 입원료가 30만 8,930원인데 중증질환 산정 특례로 5%만 부담하게 되므로 15,450원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기준하면 46만 3,500원입니다. 이것은 간병비가 포함된 비용이므로 환자 부담금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용환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2인실로 입원비가 약 18,000원이며 여기에 보호자 식비가 추가돼 하루 24,000원가량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일이 온 거죠. 하루 한 2만 4, 5천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방비, 뭐 식대, 뭐 다 그런 거 포함해서. 예.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물리적인 치료 외에 심리적인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전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손주랑 딸이랑 와갖고 제일 기분 좋으시겠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사별을 앞둔 가족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완화의료 전문기관에는 기존 병동 시설 외에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 3회 이상 원예, 미술, 음악 등의 요법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호스피스 병동에는 반드시 간호사 외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 하며 병동에 입원하면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로부터 각각 매주 1회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또 뭔가요? 네, 여기는 임종실입니다. 임종실은 이제 임종이 임박해진 며칠 동안 이제 환자와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가 1인실처럼 이제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이처럼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설에는 상담실 외에 목욕실, 분리된 공간에 가족실과 처치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임종실도 마련돼야 합니다.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말기암 환자 진단서와 환자 동의서를 첨부해 해당 병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환자의 임종까지 책임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내 걱정만 하고 나도 이제 씩씩하게 애들 데리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도 마음 편하게 먹고 여보 사랑했어요. 사랑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볼 텐데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계기로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이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낮은 수익성 때문에 부족했던 호스피스 병동의 공급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말기 암 환자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른 말기 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풍성한 법률 정보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